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논지전개 방식입니다. 논지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논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주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제를 전개한다는 것은 서술한다 라는 뜻이고,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와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글은 사실상 주제를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논지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나 또는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결국 다 이 글을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테크닉을 썼는지 요거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다시피 글의 주제나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선택지에 제시된 서술 방식의 핵심어 확인한 다음에 글을 읽고 나서 중심 내용과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해 가면서 정말 실제로 그런 테크닉들을 썼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를 풀기 전에 대표적인 논지 전개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학설을 제시한 후, 여기서 말하는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개 이상? 그렇죠. 2개 이상을 의미합니다. 다양의 반대말은 단일이잖아요. 그럼 단일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 기준이 되겠죠. 따라서 2개 이상의 학설을 제시한 후 학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렇죠. 실제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정답이 될 수도 오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반대의 사례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일을 예로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격, 사례, 교통사고, 사례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곤 하죠. 그 다음에 특정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원인,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다면, 분석은 자세히 풀어서 쓰는 것을 의미하는데 얼마나 자세한가는 사실상 주관적인 기준일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기만 하다면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립되는 주장을 모두 소개한 후 절충된 주장을 제시한다. 절충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의견의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방식을 절충이라고 하는데요. 그 합의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가운데 지점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즉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과 짬뽕 먹고 싶은 사람이 짬짜면으로 절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냉면이나 피자로 절충할 수도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례로부터 공통점을 추출한 후 보편적인 이론을 도출한다든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인 현상에 적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논지 전개 방식이 선택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되는 의견을 모두 소개하고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 글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의견도 제시해야 되고 예상되는 반론도 제시해야 되고 그 반론에 대한 반박도 제시함으로써 필자의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내셔야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 다양한 것 2개 이상이면 그렇죠.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고,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와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오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확연히 다른 주장을 객관적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주관적 감정을 싫지 않고 소개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의 찬성, 필자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야 되겠고요. 자문자답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의, 대조, 예시의 방법 역시 이러한 방법들이 사용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특정 관점에 입각해서 반대 주장을 논박한다 라든가,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다 라든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여겨지는 통념이라는 말 그 자체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통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상의 변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한다 라는 것 역시 제시문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문은 테크닉을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상 내용 물어보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런 서술상의 특징이나 논지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크게 긍정 발문이 있고요. 부정 발문이 있을 수 있겠죠. 긍정 발문, 즉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선택지가 적절한 것 하나와 적절하지 않은 것 4개로 구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 적절한 것을 적절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정답 선택지의 경우 사실상 이 글의 핵심적인 부분과 굉장히 맞닿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 하나를 쓰는데 출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글의 핵심적인 부분, 주제와 밀접한 부분을 정답으로 만들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부정 발문의 문제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와 적절한 선택지 4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즉 맞는 말을 4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제시문상에서 다루고 있는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건드릴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는 제시문에 대한 보다 더 꼼꼼하고 세밀한 독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긍정발문의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기만 하면 대체로 정답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는 세부적인 정보, 즉 일치 문제로 접근했을 때 정답이 확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제시문의 세부적인 내용 한번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골프란 여러 개의 홀이 갖추어진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로 골프채로 정지된 공을 쳐서 공이 정해진 홀에 들어가기까지 소요된 타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골프는 1900년대 정부의 세관 관리자로 근무하던 영국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비교적인 명확한 기록과는 달리 골프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하던 아이스하키와 비슷한 놀이가 스코틀랜드로 건너가 골프가 되었다는 설도 있고요. 스코틀랜드의 목동들이 지팡이로 쳐서 돌을 구멍에 넣던 놀이가 골프로 발전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이 스코틀랜드를 정복하면서 군사들이 골프와 유사한 놀이를 하던 것이 스코틀랜드에 그대로 남아서 골프가 되었다는 설도 있고요.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설은 무엇일까? 골프의 기원과 관련된 설은 다양하지만 15세기 중엽 무렵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 1575년 스코틀랜드 회의는 사람들이 골프에 치중하자 국방훈련을 소홀히 한다고 여겨서 골프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골프는 차츰 번성해서 왕후나 귀족들도 즐기는 놀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1754년에 이르러서는 22명의 귀족이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클럽을 형성, 34년에는 윌리엄 4세가 이 클럽에 로열 앤드 에이션트 골프클럽이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영국 전역의 골프클럽을 통합했다. 이 골프클럽에서 처음으로 13개 항목의 골프 규칙이 성문화되기도 했고요. 60년에는 영국의 이곳에서 오픈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고 19세기 초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만 유행하던 골프가 이후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각국과 일본, 한국에도 보급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영국,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설을 소개하면서 이 영국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그 영국에서부터 어디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당연히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의 내용이 족족 암기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문제를 푸실 때 한 번 제대로 집중해서 읽고 어디까지 소거가 되는지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어떤 수치라든가 연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선택지에서 묻고 있다면 당연히 다시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 내가 이해할 만한 내용, 내가 기억할 만한 내용으로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다면 초반에 집중력이 많은 것을 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선택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서술의 대상, 서술 대상의 기원을 구체화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거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죠. 골프의 기원을 어디로부터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제시문의 초반부에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요. 2번 보시면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서술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 혹시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앞부분 보시면 그렇다면 골프는 가장 유력한 설은 무엇일까? 이런 자문자답의 방식. 가장 유력한 설은 이것이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고 있으니까요. 2번 선택지 역시 제시문과 일치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보시면 서술 대상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골프의 발전 과정을 옛날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선택지 역시 맞는 말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서술 대상의 개념 정리를 통해서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 골프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서술 대상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 굳이 다시 돌아가서 보지 않아도 될 만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1, 2, 3, 4번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제시문으로 다시 돌아갔는지, 돌아갔어야만 하는지, 물론 제시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초반의 집중력, 처음 읽었을 때의 집중력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현재 시점에서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대로 해결할 수 있게끔 스스로에 대한 집중력, 자신감, 독해력 길러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특정 기준에 따라서 서술 대상을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이 5번이라는 것을 고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실제로 이런 테크닉을 물어보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결국 내용의 흐름을 파악했을 때만이 정답을 쉽고 정확하게 고를 수 있는 것이지 막 기원을 구체화했나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먼저 읽고 찾아 헤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